혹시 여긴 진짜 안 망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곳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망한다는 게 상상조차 안 되는, 저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이런 대형마트들이 평생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그렇게 가버리고 이마트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케아가 망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엔 10년 전에 들어와서 셀프 인테리어 시대를 열었는데요. 특히 그 특유의 창고형 진열대에서 찍은 사진들 엄청나게 올라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린다고 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케아 간다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다고 해도 예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손님이 줄어서 이 안 그래도 넓은 매장이 더 넓어 보일 정도거든요. 이렇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곳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하게 커다란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는요, 전성기를 달리는 중입니다. 대형 마트들 매출이 하나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트코에는 연회비까지 내가면서 줄 서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숫자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내 이케아 매출은 코로나 때 할 게 없어서 집 꾸미기가 한창 유행이던 2021년 6,872억으로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2년 만에 적자 회사가 됐습니다. 계룡, 대구 출점부터 평택 물류센터 계획까지 싹 취소됐고요. 최근에 오픈한 매장은 아예 소위 블루박스라고 부르는 단독 매장 형태가 아니라 쇼핑몰 입점이었죠. 근데 코스트코는 작년 매출이 6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2천억이 넘어요. 점포당 매출은 3천억이 넘고 갱신율은 무려 90%에 달하죠. 이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의 매출 규모는 나이키나 코카콜라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니, 다른 매장들도 그렇고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둘 다 창고형의 구조까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뭐였을까요? 오늘 주제는 이케아의 몰락과 코스트코의 생존입니다. 지금 대형마트들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적자가 누적돼서 결국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이마트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죠. 그도 그럴 게 쿠팡의 오늘의 집에 이 유통의 공식 자체가 변했단 말이에요. 각자마다 이 흔들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케아의 문제는 여전히 10년 전 공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케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가성비입니다. 즉 가성비라는 메리트 없이는 이케아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이게 현실이 됐거든요. 이케아 1943년 스웨덴의 잉바르 캄프라드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컨셉 자체가 가성비의 몰빵이었고요.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인건비 줄이고 대량으로 쌓아놓고 창고도 외곽에 자리시켜서 유통 비용도 줄였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이케아는 처음에나 가성비였지 지금은 저렴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유통비가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습니다. 안 그래도 싼 중국 제품을 유통비까지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케아는 직수입 위주라 운송비, 통관비가 그대로 가격이 반영됩니다. 대형 매장도 그저 고정 비용만 늘린 요소가 되고요. 심지어 이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조립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차라리 쿠팡이나 오늘의 집에서 배송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코스트코는 어떻냐고요? 코스트코는 진짜 가성비를 팝니다.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만 봐도요, 물 한 병에 200원입니다. 이런 게 진짜 가성비죠. 그리고 한 제과점이 코스트코에서 쿠키를 사다가 포장만 바꿔서 재판매하는 일이 적발되는가 하면 쿠팡 같은 유통 채널에서도 코스트코 제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보다 상품 종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보통 3, 4만 개의 상품을 다루는데 코스트코는 4,000개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다 싶은 것만 쌓아두고 왕창 파는 전략이에요. 품목 수를 줄이는 대신 대량 구매로 단가를 깎고 거기서 생긴 여력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코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연회비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품 마진율은 경쟁사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회비는 사실상 생마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케아는 경험을 팔고 싶어 하는데 코스트코는 실속을 팝니다. 이케아 안에는 유독 저렴한 식당이 있죠.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내세운 브랜드였으니 결국 박리담회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내놓은 전략이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였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성의 매장도 미로처럼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요즘에는요, 웬만큼 좋은 경험을 살려주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걸려들지 않는 수법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케아 포지션에서는 더 안 먹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대부분의 집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이케아 특유의 그 널찍한 매장 DP도 힘을 잃게 됐어요. 반면 코스트코는
애초에 상품 수를 줄여서 선택권 자체가 적으니 빠른 소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살까 말까 고민할 시간을 줄여서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엔 문화적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솔직히 한국은 아직 문화 사대주의적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채로 시작하죠. 여기까진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 입점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관심이 가라앉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결국 우리 문화에 맞는 것들만 살아남거든요. 이케아가 서양에서 잘 되는 이유, 기본적으로 서양 문화권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내가 직접 조립을 한다는 점이 경제적으로 쏠쏠하게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직장인들 이사라도 갔다 하면 사실상 내 삶이 지워집니다. 그런 와중에 가구를 조립한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심지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라 조립이 주는 경제적 메리트도 없는 거고요. 조립 대행 서비스도 많긴 한데 결국 귀찮은 일만 느는 거죠. 반대로 코스트코는 문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 특유의 그 절약 정신, 코스트코 연회비 값이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서 회원권이 있는 주변 친구 따라서 첫 경험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벌크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꼼수 같아 보이지만요, 코스트코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코스트코가 망하게 된다면 그건 무분별한 회원권 돌려막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먼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코스트코의 영업이익 절반 이상이 연회비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리테일샵이에요. 나머지 절반의 이익은 판매에서 나온단 말이죠. 결국 판매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 망하는 모습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코스트코는 사실 소매점의 역할을 하지만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측면에서 도매상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객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정육점 사장님이 납품할 고기를 코스트코에서 사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점점 줄어서 역대 최악 수준임에도 OECD 국가 기준 비임금 근로자 비율 순위가 5위나 되거든요. 이런 특유의 도매업성 성격은 매출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도매업은 원래 경기 침체에 덜 민감한 구조입니다. 최종 소비자와 한 단계 떨어져 있어서 시장 변화를 직접 맞지 않죠. 물론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전략적 대응 여지도 더 넓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엔 대형마트들도 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망할 거라고 예측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둘 다 내부 구성도 깔끔하고 장 보러 가기에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보다 코스트코가 잘 나가는 또 다른 이유, 사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코스트코는 미끼를 잘 던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트코를 설명할 때 저렴하고 단순하다 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싸게 파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그걸 활용하는 데 더 장기가 있거든요.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커클랜드 같은 자사 브랜드고요. 이마트와 비교해보자면 이마트도 자체 브랜드를 여럿 보유 중입니다. 연회비가 없으니 자체 브랜드로 유통 마진을 최소화시켜서 소비자에겐 저렴하게 제공하죠. 브랜드 입장에선 그래도 유통 쪽에 출혈이 없으니 가격적으로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걸 잘 살려서 성공한 게 트레이더스고요. 즉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가 직접적인 수익에 관여하는 브랜드라면 커클랜드는 반대입니다. 커클랜드는 수익 구조상으로는 PB지만 브랜드 전략상으로는 거의 광고에 가깝습니다. 타사 제품보다 월등히 저렴하니까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렇게 미끼를 물면 그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사실 머리 좀 쓴다는 브랜드들은 이미 다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쿠팡인데 최근 모습을 보자면요, 쿠팡 플레이를 이젠 와우 회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는데요, 콘텐츠 중간중간 광고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선 이런 식의 이용도 제일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해야 되는데 쿠팡은 공짜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생각해보면 쿠팡은 우리에게 강제성 높은 선택지를 준 거죠. 사용자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와우 할까 고민했는데 광고까지 없앨 수 있다? 라고요. 언뜻 보면 사용자 친화적으로 보이지만요, 쿠팡은 이 무료 전환 하나로 천문학적인 광고 수입을 얻게 되고 심지어 회원 가입자 수를 끌어올릴 기회까지 창출한 겁니다. 그리고 쿠팡이 콘텐츠를 다루는 쿠팡 플레이에 이렇게 진심인 이유도 비슷한데요, 쿠팡의 최다 고객층은
중년 여성입니다. 비교적 남성 고객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쿠팡이 남성 고객을 유치하고자 온갖 스포츠 중계권에 이렇게 무료 전환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GS25의 광고 팝콘 제품 자체 가격은 파격적으로 낮췄지만 포장지에 삼성생명의 큼직한 광고를 박아넣었죠. 소비자는 팝콘을 싸게 산 것 같지만 그 가격에는 사실 광고 시청 비용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일찍이 시작한 유튜브가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겉보기에는 소비자 친화적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소비를 강제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싸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서 사는 거란 걸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똑똑하게 소비했다는 생각이 달콤하거든요. 이렇게 요즘 살아남는 곳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내주면서 내 고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다. 쿠팡에선 와우라는 회원권으로 쇼핑과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다양성을 주고요. 코스트코에서는 저렴한 것들과 비교적 값이 나가는 제품을 섞어놓고 자연스럽게 객단가를 높이는 은근한 의외성을 주죠. 이런 걸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새롭게 정의했던 게 넛지라는 개념이고요. 넛지 이론 안에서는 선택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꿈치로 슬쩍 찌르듯이 어떤 결정을 강요하진 않으면서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케아는 지금 한국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특유의 그 운영 기조로 아는데 변화를 못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면 그냥 한국과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케아는 지금 물건은 여전히 팔지만 뭔가를 내어준다는 느낌도 없고 그 안에 빠질 만한 요소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좋은 물건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걸 활용해서 사게 만들 구조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으며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비를 스스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선택당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팔리는 브랜드, 똑똑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되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